안녕하세요. 네, 홍성규의 진보TV 주간 뉴스 브리핑 세상을 보는 눈. 모두가 다 아시는 것처럼 5월 1일은 노동절이죠. 아마 오늘도 이 방송을 보시는 수많은 분들께서 노동절을 맞아서 특히나 이번 노동절은 서울로 다 모이는 것이 아니라 광역 곳곳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도 수원 행궁 광장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무려 15,000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모였대요. 근데 경기도에서 따로 이렇게 노동절 행사를 한 게 거의 처음이라고 합니다. 곳곳에서 노동절 행사 다 같이 함께 하셨나요? 우리 노동자들의 멋진 기운 다 같이 나누고 오셨나요? 네. 그리고 5월 1일은 사실은 또 두 번째 의미도 있죠. 왜요?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어요. 지방선거가 6월 1일이죠. 정확하게 한 달 전입니다.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정말로 우리 편, 노동자 편, 농민 편, 여성 편, 청년 편, 그리고 우리 사회적 소수자들과 함께하는 이런 기초의원, 광역의원, 시장, 군수, 도지사들을 뽑을 수 있을지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같이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죠. 네. 한겨레 신문에 아침 햇발이라고 정남구 논설위원회 칼럼인데요. 제목이 한덕수, 김앤장의 트로이 목마 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을 들으니까 딱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예, 지금 한창 인사청문회 시즌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비롯해서 그리고 벌써 이제 수많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수많은 결격 사유들이 언론에 의해서 시시각각 보도가 되고 있기도 하고 윤석열 새 정부의 첫 내각이자 첫 인사청문회인데 이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끝날지 흥미진진한데요. 그 중에 단연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은 국무총리일 수밖에 없고요. 한덕수 국무총리의 또 이력을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정남구 논설위원은 미국의 사례를 좀 들고 있어요. 이 얘기는 좀 한번 들려드릴 법합니다. 그 아큐파이 운동, 미국에서 청년 실업자들이나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지난 2011년, 벌써 11년 전 얘기네요. 이때 막 그 아파트라든지 공간을 점거하면서 이 미국에서도 생존권, 주거권과 관련해서 목소리를 높였던 이 월가 시위가 있었는데요. 월가를 점령하라. 이게 이제 당시에 시위대의 구호였죠. 이 사람들을 분노하게 한 월가의 경제 지배는 이 월가라고 하는 건 사실 월스트리트, 그 뉴욕에 있는 보통 금융 중심 지역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어떤 이 금융 그 재벌들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예. 이 월가의 경제 지배는 월가와 미국 행정부 간의 오랜 밀착의 산물이다. 예를 들면 이 월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행정부로 자꾸 들어가서 월가 금융자본의 이익에 맞게 미국의 경제를 운용해 왔다는 것이죠. 월가 출신들이 백악관 등의 정부 핵심부에 대거 들어가서 미국의 경제 정책을 좌지우지하면서 누구의 노동자나 일반 서민과 민중들이 아니라 월가를 살찌워왔다는 거죠. 그 중심에 우리에게도 익숙한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있었다. 이 골드만삭스가 미국에서도 정권들은 여러 차례 바뀌잖아요. 근데 정권이 바뀜과 상관없이 이 골드만삭스가 어떻게 자신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유지해 왔는가를 사람으로 확인을 하죠. 골드만삭스의 공동회장을 지냈던 로버트 루비는 1992년도 대통령 선거 때 빌 클린턴, 익숙하시죠?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보좌관으로 합류를 했는데요. 대통령의 클린턴이 당선이 되고 나니까 이 로버트 루빈이 신설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에 임명이 됐고요. 1995년, 3년 후에는 재무장관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조지 부시 행정부, 공화당으로 정권은 바뀌어요. 그러나 골드만삭스의 인사들은 절대로 행정부에서 이렇게 뒤로 빠지질 않습니다. 재무장관을 비롯해서 재무차관, 백악관, 경제수석, 보좌관, 예산국장 이런 사람들이 빌 클린턴의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계속해서 요직을 차지하죠. 그 다음에 다시 민주당으로 정권은 또 바뀌었어요. 공화당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대가 열렸는데 이때에도 이 루빈이 아까 말했던 클린턴 때 처음 들어갔던 골드만삭스 공동회장을 지냈던 이 루빈이 마쿠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루빈 밑에서 일했던 레리 서머스가 국가경제위원장을 맡고 그리고 티머시 가이트너가 재무장관을 맡고 이렇게 요직을 계속 갖게 되고요. 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또 지나서 이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도요, 재무장관, 국가경제위원장, 또 백악관의 선임고문 겸 수석 전략가 등이 다 골드만삭스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정권은 계속 바뀌었는데 이 골드만삭스의 영향력, 월가를 대표하고 있는 금융자본을 대표하고 있는 이 영향력은 행정부에서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았던 것이죠.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경제정책을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월가 출신에게 경제정책을 맡긴 것이 월가의 경제 지배로 이어지는 길을 열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이 행정부의 골드만삭스 출신들은요, 월가를 위해서 금융 규제들을 하나하나 풀기 시작했고 이것이 결국 금융 위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요, 지난 2017년 12월부터 4년 넘게 김앤장, 우리에게 또 김앤장은 얼마나 또 익숙합니까? 이 김앤장 고문으로 일해왔던 한덕수 전 총리를 새 정부의 첫 총리 후보로 지명을 했죠. 김앤장이 우리나라 곳곳에 미치는 영향력은 뭐 여기서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고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요, 공직에 있었다가 김앤장에 가서 고문으로 일을 했다가 또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받았죠. 다시 공직으로 왔다가 또 김앤장으로 갔다가 이번에 다시 윤석열의 첫 총리 지명자로 나서게 됐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자기에게 로비를 했던 사람이 언젠가 자신의 상사로 올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정책 논의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공직 기강도 바로 설 리가 없죠. 이런 고리를 이제 끊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겁니다. 판검사든 정부 부처의 고위관리든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과거 관직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면 다시 공직을 맡을 생각은 버려야 된다. 이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식을 지켜야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또 최근에 엄청나게 뜨거운 게 바로 이 검수완박 논쟁이잖아요. 예, 벌써 뭐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 뭐 마지막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걸 그대로 이제 승인을 할 것 같은데요. 전국의 검사장과 검사들이 모여서 집단행동과 집단적 의사표현을 연일 언론에 내놓고 있으니까 당연히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과 정교조 이런 등지에서는 박근혜 정권 당시에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를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로 기소했던 행위가 배치되는 내로남불과 이중잣대라고 비판을 하고 나섰죠. 당연한 일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검찰청이 입장을 냈는데요. 정말 기가 찹니다. 이 검찰 구성원들의 검수완박 의견 표명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정치적 편향성이나 당파성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 중립 위반이 아니다 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냈다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들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 영역 안에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교조와 민변은 당연히 강하게 반박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정교조 대변인은 선택적 표현의 자유 적용에 분노한다. 그리고 너무나 뻔뻔스럽고 화가 난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민변의 사법센터 소장도 검찰의 정치적 집단행동을 표현의 자유라는 말로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이 민변과 이 정교조 성명을 읽어보면요, 참 역시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마음이 또 넓고 착합니다. 왜? 사실은 우리는 공무원들도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가져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의 입을 묶어놓은 것이 잘못이죠. 본인들이, 정교조 선생님들도 그 입을 묶어놓은 것 때문에 사실은 정치적 입장 표명, 뭐 또 이렇게 따지면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이 아닌 입장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뭐 탄압을 받고 처벌을 또 받았었는데, 이번 검찰의 입장에 대해서도 야, 내가 하면 불륜이고 네가 하면 로맨스냐?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라고 비판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모든 공무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다 보장돼야 된다 라는 말도 또 빼놓지 않으셨어요. 참 정말 마음이 넓고 착하시죠? 뭐 이제 이런 검찰의 입장에 대해서 민변에서는 그 장유식 민변사법센터 소장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검찰도 의견 표명을 할 수는 있으나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검찰의 집단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고검장과 평검사들 그리고 대변인까지 모여서 성명을 발표를 했고요. 검찰 내 태스크포스 팀까지 꾸려가지고 체계적으로 대응을 했고요. 필요하면
총장을 동원해서 사퇴하려고 하는 이 대응하는 등 다른 집단에서 살펴볼 수 없는 행동을 한다는 점을 들어서 정치적 집단 행동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이 지위가 다르잖아요. 검찰의 지위와 전교조 선생님들의 지위는 당연히 같아야 되지만 현재 사회에서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는 검찰에 갑자기 소수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표현의 자유 운운하고 있다는 거죠. 검수완박 자체가 뭐 오늘의 주제는 아닙니다만 이 수사권과 기소권과 관련해서는 정답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 예를 들면 쭉 거쳐왔던 뭐 사회적 맥락이나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예를 들면 대통령제가 뭐 옳으냐, 내각제가 옳으냐 이런 것들은 그 사회에서 나름대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던 과정이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던 과정에서 이 검찰의 비대한 권력 그리고 권한 남용 무엇보다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덮고 그리고 허위로 이 기소하고 수사권을 남발하면서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양산했던 그 과거 자체가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검찰은 한마디 반성도 통찰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마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우리 박근혜 독재 정권 지나오면서 또 가장 유명해진 말 중에 하나가 그 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말이었는데 사법농단 이런 얘기 다 기억나실 거 아니에요. 이거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 법과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만 판단을 해야 되는 이 사법권과 관련해서 국가 권력, 특히 청와대라든지 이런 여기에 따라서 이 법이 왔다 갔다 했던 이게 하나가 있겠고, 두 번째는 법관이 판단을 내릴 때에는 법관 한 명 한 명이 다 독립적인 사법기관이거든요. 어느 누구도 여기에 개입하거나 참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법무부 장관이나 대법원장도 마찬가지죠. 근데 문제는 사법부 내에서 사법부의 행정처에서 법관들의 판단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한다든지 지시를 내린다든지 관여를 한다든지 이게 또 크게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수많은 법관들이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생기고 나서 최초로 법의 심판대에 올려졌는데 문제는 줄줄이 무죄를 받고 있다는 거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판에 관여할 권한 자체가 아예 없으니 남용할 권한도 없다라는 논리로 이 무죄를 확정을 받았는데 이거 조금 이따가 다시 살펴볼게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지난 28일인데요. 대법원까지 올라갔죠. 대법원 2부에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확정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2015년도에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수석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그 7시간 이게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여기에 추측성 기사를 써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 기자가 있었죠. 이 일본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건 저는 이럴 때 진짜 법에 대해서 회의가 들어요. 이게 뭐냐면 왜 직권남용 여기서 이제 무죄가 나온 거냐면 이 직권남용이 되려면 나에게 원래 권한이 있어야 되고 이 권한을 남용했다는 거잖아요. 이 권한을 훨씬 더 이 잘못 확대해서 썼다. 이게 이제 직권남용인데요. 이게 무죄를 받은 이유는 다들 뭐라 그랬냐면 부당하고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가 맞다. 아니 그러면 유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부당하고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는 맞지만 원래 판사들에게 다른 판사의 재판에 관여할 권한은 애시당초 없기 때문에 없었던 권한을 남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자, 이해되세요? 저만 지금 바보가 된 건가요? 이래서 무죄가 나온 거예요. 원래 없는 권한을 어떻게 남용할 수 있겠냐. 근데 보면 부당하고 부적절한 재판 개입 행위는 맞다. 저는 이럴 때 법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와 불신이 듭니다. 이건 뭐 상식과는 완전 동떨어진 이런 판단 아니겠어요? 그래서 참여연대가 성명을 냈죠.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5년이 되도록 누구 하나 책임지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헌법 유린 사태에도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다. 이러니까 사법개혁이 필요한 거 아니냐. 예, 좀 전에 봤던 검찰개혁뿐만이 아니라 사법개혁도 필요하죠. 한편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올라갔었는데요. 여기서도 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지난해 10월 달에 이 임성근이죠.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각하를 했어요. 근데 각하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법관에서 이미 사퇴했기 때문에 이 탄핵 심판을 할 수가 없다. 여기서도 뭐라 그랬냐면,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사실상 법관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임성근 전 부장의 이 재판 개입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다. 나오잖아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 근데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헌재에서는 탄핵 심판 청구가 들어왔는데 이미 법관에서 사퇴했는데 어떻게 또 탄핵을 하냐? 참, 참 정말 갑자기 제가 지금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달에 보란 듯이 변호사 개업을 했죠. 지금까지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길을 헤쳐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민주주의가 정착이 또 잘 되기 위해서는 검찰 개혁뿐만이 아니라 이 사법 개혁 영역에까지 우리 시민들이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네. 오늘은 다 이렇게 줄줄이 좀 열받는 뉴스들이 많네. 죄송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사죄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번째 소식은요, 이것도 좀 열받는 소식이에요. 최근에 그 군과 관련된 이 간첩 사건과 관련해서 들어보셨어요? 아직도 이런 게 있네요. 군사 기밀이 유출됐다더니 기밀은 아니었다. 혼돈의 경찰 브리핑이라는 제목인데요. 민중의 소리 기사예요. 근데 최근에 경찰과 군, 검찰의 합동 수사로 간첩을 잡았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사람들이 귀가 쫑긋했죠. 경찰청 출입기자단에 이 같은 소식이 처음으로 공지가 됐던 건 지난 26일이었다. 엠바고 시점은, 엠바고는 이런 사안이 있긴 하지만 여기까지는, 이 시점까지는 기사화 시켜주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일종의 부탁이자 약속이죠. 엠바고 시점은 28일 오후 3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해진 안보사범 검거 소식에 언론의 관심이 모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경찰의 보도자료 배포와 함께 사건에 대한 추가 설명을 위한 백브리핑, 즉 이제 보도자료 말고 추가로 설명하는 이 백브리핑을 열었는데, 여기서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이 좀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엠바고가 풀리면서 오히려 대혼란이 시작됐다. 사건에 대한 설명이 언론 보도마다 제각각으로 나오면서부터다. 저도 이게 기억이 나는 게 28일 당일날 저도 이 뉴스를 봤거든요. 근데 서로 다른 언론사에서 서로 다른 뉴스가 나온 거예요. 제가 봤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였냐면, 북한 공작원에 의한 포섭. 근데 또 다른 언론사에서는 북한 공작원인지 확인되지는 않아. 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저도 궁금했던 차에 그 기사가 나온 거예요. 일단 크게 보면 두 가지 지점에서 문제가 있는 건데요. 첫 번째는 군사 기밀을 빼돌렸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 현역 대위죠. 비대위라고 일단 기사에는 나오는데, 비대위가 빼돌렸다는 정보 역시 엄밀히 얘기하면 군사 기밀은 아니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따르면 이 비대위가 CC에게 넘긴 사진 자료는 국방망 육군 홈페이지 화면, 육군 보안 수칙, 그리고 한국군 합동지휘통제 체계 로그인 자료 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찰 관계자는요, 민중의 소리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유출된 군사기밀이 뭐냐 그랬더니 기밀이 유출된 건 없다. 기밀이 유출되기 전에 사전에 검거한 것이라고 강조를 했다고 하네요. 기밀 유출은 일단 팩트로 아닌가 보네요. 네. 더 황당한 것은요, 이 사람들이 그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당했다라고 발표가 나온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북한 공작원이라고 경찰은 특정해서 발표를 했음에도, 그러니까 이제 간첩죄가 된 거잖아요. 국가보안법 위반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 북한 공작원이라는 사람의 실체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즉 북한 공작원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됐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포섭 당했다고 경찰이 발표했던 두 사람, A씨와 B대위가, 현역 대위가 이 C씨의 말투를 보고, 말투를 보니까 북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짐작했다는 진술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당했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경찰은 브리핑 과정에서도 시인을 하긴 했어요. 이 사람이 북한 사람이라는 실체를 확인한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기자들이 질문을 하겠죠. 바보가 아니니까.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북한 공작원이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에는요, 이 포섭당한 당사자들이 북한 공작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대한민국의 군사기밀을 탐지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걸 보면 북한 공작원이 아니면 누가 이런 행위를 하겠냐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참 이런 부분에서도 또 어안이 벙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맞는 키는 북한. 예전에 그 천안함 그 사건이 났을 때에도 그때 조선일보였나요? 그림으로도 나왔잖아요.
이 바닷속에서 이 폭탄을 타고 움직여가지고 바닷속으로 막 와가지고 폭탄을 명중시키고 유유히 사라지는,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군이라든지 정보부서에서 해킹 사건이 일어나면 모조리 다 북한의 소행. 정말 이 북한으로 돌려버리면 안 풀리는 문제가 없는 이 북한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존재 자체는 대한민국에서 그야말로 맞는 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시대는 이제 좀 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의 공동 대변인으로서 또 최근에 나왔던 이 간첩죄, 국가보안법 사건과 관련해서 혼돈의 경찰 브리핑 꼬집어 봤습니다. 오늘 벌써 마지막 5번째 소식입니다. 이거 약간 신기하실 거예요. 경향신문에 나온 칼럼이에요. 뉴 콘텐츠 팀장의 이용균 팀장이 쓰는 칼럼 제목은, 이 꼭지 제목이 이용균의 초속 11.2km라는 꼭지 제목인데요. 이번에 이 칼럼의 제목은요, 안철수 위원장님 PDF 제발 좀, 약간 좀 실감나게 제가 했나요? PDF 다들 아시죠? 이게 그림 파일이잖아요. 저는 이 칼럼을 보고 완전 공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난 2월 21일 안철수 후보가 아직 사퇴하기 전에 TV토론 3차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국가 데이터 공개에서 굉장히 많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정부 자료들을 분석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황당한 거는요, 정부 자료가 공개가 될 때 PDF는 아시다시피 그림 파일이잖아요. 그림 파일로 통계 자료가 공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아니 어차피 그림 파일로 통계 자료가 작성이 되었다면 누군가가 엑셀로 정리를 했고 또 이 그림 파일에 대한 통계 자료에 대한 설명에는 뭐 평균이 어떻고 최저값이 어떻고 뭐 그래서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정부가 설명했던 이 분석 외에도 내가 원자료 엑셀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엑셀로 자료가 돼 있다면 내가 가공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를 좀 떼내고 저기를 떼내고 이렇게 더해봤다가 저렇게 이러면서 분석이 가능한데, 정부에서 나오는 모든 통계 자료들이 PDF 그림 파일로만 제출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뭐 지금 지방선거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그 PDF 자료를 작성했던 공무원들 말고는 시의원이라든지 구의원이라든지 도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예를 들면 내가 좀 더 분석을 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아는 분은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름만 얘기하면 이 방송에서도 다 아시는 분인데요. 네, 국가 예산 분석의 우리나라 최고 1인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도 저한테 하소연했던 건 뭐냐면, 국가 자료를 다 받아서 엑셀로 다 다시 입력을 한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PDF 사진 파일들을. 이러느니 그냥 엑셀 자료를 공개하면 안 되나? 라고 제기를 하는 거죠.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서 좀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바로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 권력의 한 단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정보가 곧 권력이다. 그래서 인터넷이 막 그 확산되고 유행하던 20년 전, 30년 전에 정보공개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뭐 정보공개센터 이런 센터들도 생겼죠. 시민사회단체들에서. 왜? 이 정보를 시민들에게 온전히 공유할 수 있고 공개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자체에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대한민국은 예를 들면 인터넷 강국 이런 얘기는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정보의 공유에 있어서는 여전히 시민들에게 이 행정 권력에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제목이, 안철수 위원장이 이제 인수위원장이잖아요. 지금 아직 취임은 안 했으니까. 당시에는 후보였는데 지금 인수위원장으로 또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됐는데, 본인이 후보 시절에 윤석열 후보에게 했던 그 질문, 국가 데이터 공개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뒤떨어져 있다. 인터넷 강국일지 모르지만 이 데이터 공개를 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제대로 좀 하자라고 제기를 했던 안철수 당시의 후보, 지금은 인수위원장님, 본인이 하신 말씀이 있으니 이 PDF 그림 파일들 좀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이 원자료로 좀 공개가 안 되겠어요? 이런 칼럼을 쓴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정보가 모두에게 평등하게
공개가 될 수 있고 모두가 이 정보에 대해서 분석 접근권이 있고 이런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 칼럼의 이용균 기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안철수 인수위원장님 국정 과제의 중요한 이 거대한 주제들과 과제들이 있겠지만 이거 하는 데는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먼저 합시다 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벌써 이렇게 5월 1일 5월 달의 첫 번째 홍성규의 진보TV 주간 뉴스 브리핑 세상을 보는 눈 5가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5월이 막 시작이 됐어요. 5월 한 달 동안 우리는 6월 1일까지 달려갑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선에서 많은 아쉬움도 있었고 안타까움이 있었다면 적어도 지방선거에서는 그 아쉬움과 안타까움에서 한 발짝 전진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위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전국 각지의 모든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고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는데 이번 주 중에는 아마 홍성규의 진보TV 특집 방송이 하나 나갈지도 몰라요. 기대되시죠? 네, 기대하세요. 고맙습니다.